이번 시간에는 신화, 지혜의 등불을 켜다. 사뭇 시적인 표현인데요. 소수민족의 신화와 생태 그리고 공유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먼저 티베트 영양하고 나그네 비둘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이 티베트 영양이라고 하는 이 동물은 중국의 칭하이성의 커커시리, 티베트 라싸에서 칭하이성 쪽으로 가는 길을 타고 달리다가 보면 티베트하고 칭하이성 경계에 탕을라산이라는 그 산이 나오고요. 그쪽을 지나가다가 보면 커커시리 옆을 지나가게 됩니다. 여기가 국가급 자연보호구역이에요. 그리고 해발 거의 4,700m쯤 되는데 티베트 영양을 비롯해서 아주 희귀한 그런 동물들이 사는 곳이고 인간은 거의 살지 않는 곳이죠. 그런데 이곳을 지나가다 보면 저런 조형물이 하나 있습니다. 저게 티베트 영양이에요. 그런데 이 티베트 영양하고 관련된 지금은 저희가 국가급 자연보호구역이 되어 있지만 예전엔 그렇지 않았죠. 그리고 그 옆에 커다란 비석이 하나 서 있는데 거기 사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누군가 하면 그의 공적이 이 쿨룬 산맥을 뒤덮고 그의 얼굴과 목소리는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하면서 그분의 사진이 있는데 저분의 이름이 소난다제라고 하는 분입니다. 원래 그 티베트 영양이 100만 마리가 넘을 정도로 떼를 지어다녀서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이곳에. 근데 1990년대 초반이 이제 중국이 개혁 개방을 통해서 경제 활동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아직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가지지 못했던 때죠. 그러니까 그 틈을 타서 여기 밀렵꾼들이 와가지고 티베트 영양을 잡아서 그 털가족을 다 판 거예요. 그러니까 100만 마리나 되던 티베트 영양들이 모조리 사라지고 1990년대 들어서면서 10,000마리도 되지 않는 그야말로 멸종 위기에 처한 거죠. 근데 국가에서는 그다지 큰 관심을 보이지 않으니까 이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한족도 있었어요. 같이 힘을 합해서 자기 돈을 내갖고 무장보호대를 만들어서 활동을 하다가 밀렵군 총에 맞아서 이 소난다제가 죽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외부로 알려지고 하면서 여론이 형성돼 갖고 1997년에 이 코커시리가 국가급 자연보호구역으로 지정되게 됐죠. 자, 그런가 하면 만주 지역에서는 아예 멸종돼 버린 새가 있는데 걔가 나그네 비둘기예요. 이 나그네 비둘기가 많은 그 지역에 오로첸 사람들이 살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오로첸 사람들은 산시인에 대한 신앙이나 대칭적 사회의 인식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윤리적인 사냥꾼으로 그들만의 법칙에 의해서 살아왔어요. 그런데 중국 정부가 들어서고 난 뒤에 이제 사냥을 금지하고 하니까 총을 내려놓고 내려왔죠. 근데 아직까지 그러니까 국가의 힘이 여기까지 미치지 못하는 사이에 여기에도 역시 밀렵꾼들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갖고 원래 나그네 비둘기가 하늘을 가득 뒤덮을 정도로 엄청나게 날아다녔었는데 그렇게 많이 있어도 오로첸 사람들은 잡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늘을 새카맣게 채웠던 그 나그네 비둘기가 순식간에 멸종됐습니다. 이건 먹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먹기 위해서만 잡은 게 아니죠. 근데 이 탐욕스러운 인간들이 들어오면서 그거를 때로 잡고 먹지도 않으면서 잡아서 던지고 취미로 사냥하고 또 독약을 쳐가지고 새들을 다 잡고 하면서 나그네 비둘기가 마침내 멸종됐습니다. 이거는 미국에서도 아마 나그네 비둘기가 멸종된 게 1910년대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야생 동물이 거액의 이윤하고 연결되게 되면 아까 티베트 영양도 마찬가지죠. 동물들은 그대로 멸종의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럼 동물들이 이렇게 멸종되는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 인간은 제대로 살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 그런 맥락에서 제가 지금까지 소개해 드렸던 이런 소수민족의 신화를 한번 다시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소수민족들의 이 신화를 통해서 우리가 그들이 일찍부터 공유인으로 살아왔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따싱안닝 산맥의 숲이나 한이족 다락론의 물, 그리고 이족 마을 뒤에 용수림, 그리고 드넓은 내몽골의 초원 등등 이런 것들은 다 일종의 공유지로서 그들 사회에서는 기능해 온 거죠. 그리고 그들은 자발적으로 그걸 관리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바탕에 오래된 신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신화라고 하는 거는 이야기하기잖아요. 저도 지금 신화를 이런저런 이야기하기의 형식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소수민족 사회에서 그 이야기하기의 형식으로 신화라고 하는 것이 그러한 공유를 가능하게 한 것이죠. 그래서 이 소수민족 사회에는요, 지식과 지혜에 관한 많은 이야기들이 있고 문자의 기원에 관한 다양한 신화들이 있어요. 그걸 조금 소개해 드리면요. 문자가 있는 민족만 신화가 있는 게 아니에요.
문자가 없는 민족도 신화가 있어요. 지혜는 문자가 있는 민족만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문자가 왜 있는지, 왜 없는지 이거를 설명해 주는 그런 신화들이 있죠. 자, 이족 신화를 보면은요, 이족은 문자가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문자고, 이족 사람들은 그 문자가 꽃송이처럼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지혜의 여신이 하늘에서부터 가지고 내려온 금꽃과 은꽃의 씨앗을 심어서 거기에서 자라난 금꽃과 은꽃 송이를 보고 지혜의 여신의 아들이 그걸 흉내내서 그려가지고 지금의 이족 문자가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족 문자가 그렇게 아름답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문자가 없는 한이족 같은 경우는 어떤 신화가 있을까요? 이 문자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는 지혜의 전수자가 있다. 그게 바로 한이족의 사제인 빼이마입니다. 한이족 사람들은 머나먼 북쪽에서부터 이주해 왔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이주의 과정에서 강물을 건너가야 됐어요. 근데 그때 한이족 빼이마가 머리에다가 경전을 가득 이고 왔는데 강물을 건너는데 강물의 신도 지혜를 탐내가지고 그 경전을 뺏으려고 막 파도를 휘몰아친 거죠. 네, 그러니까 빼이마가 그걸 뺏기지 않으려고 그걸 꿀꺽 다 삼켜버렸대요. 그래서 오늘날 한이족 사제인 빼이마의 뱃속에는 지혜가 가득하다. 문자는 없지만 한이족 사람들은 여전히 지혜를 전승해 올 수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족 신화하고 비슷한 것도 있어요. 민족 대표들이 가가지고 문자를 받아갖고 오는데 한이족은 소가죽에다가 받아왔답니다. 그런데 다른 민족 대표하고 같이 오는데 한족은 종이에다 받아오고 다이족이라고 하는 민족은 폐엽이라고 하는 불교의 경전을 거기다 새기는데요. 폐엽에다가 문자를 받아온 거예요. 역시 길을 잃고 헤매다가 먹을 것이 다 떨어졌는데 종이나 폐엽은 먹을 수가 없으니까 한이족이 자신이 스스로를 희생해서 소가죽을 구워가지고 그거를 사람들에게 먹이게 해갖고 마침내 살아서 돌아올 수 있었다. 그래서 한이족은 문자를 갖고 올 수 없게 되었다. 이런 신화들이 전승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신화들을 통해서 그들의 사제가 아주 지혜로운 자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문자에 관한 수많은 신화들이 말해주듯이 지식과 지혜를 존중하면서 살아왔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사제들이 이야기하기의 방식으로 그들의 지혜를 후손들한테 전하는 거예요. 사실 생각해보면 이런 지혜의 전승 말고 그들 사회에도 일종의 토착법, 우리가 불문율이라고 하는 게 있어가지고 금기가 있고 징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토착법을 통해서 공유자원을 유지하는 그런 방식도 있었지만 이러한 징벌보다 더 효과적인 게 이야기하기죠. 어렸을 때부터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그걸 듣고 자라면 모두가 다 그 이야기가 자기 속에 체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하기를 통해서 전승되어 내려온 중요한 가치들이 소수민족 사회의 구성원들을 진짜 진정한 공유인으로 만들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국가나 시장이 개입하지 않죠. 법으로 정해갖고 이 물은 이런 식으로 관리해야 돼. 이렇게 아무도 하지 않던 시절에도 그들 나름대로 생산을 하고 어떤 사회적 거버넌스가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티베트의 영향은 티베트 사람들이 오랜 동안 그 땅에서 살아오는 동안 사라지지 않고 계속 살아왔어요. 그랬던 티베트의 영향이 국가가 개입하지 못하는 사이에 어느새 멸종 위기에 처했고 나그네 비둘기는 아예 멸종해 버린 것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지금 요즘 공유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게 공유 경제죠. 이 공유 경제라는 것도 성공하려면 공유를 그냥 하나의 물질적인 대상으로만 봐갖고는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즉 공유자원 문제를 해결하는데 결정적인 것은 어떤 제도다. 국가에서 만들어 놓은 제도야 라고 말을 하지만 그 제도를 성공적으로 작동하게 해주는 거는 그 사회를 구성하는 구성원들의 정신적인 바탕, 즉 사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유의 바탕에 그들의 공동체를 조상들에게 하고 이어주고 또 토착 자원하고 그 자원을 잘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지혜의 창고, 그걸로 연결해주는 공유된 이야기가 존재한다. 그게 바로 신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화는 그들의 사회에서 공유의 지혜를 사람들에게, 마을 구성원들에게 알려주면서 그들의 사회를, 그들의 공동체를 유지하는 그런 기능을 꾸준히 해왔던 것이죠. 1968년에 가렛 하딩이라고 하는 학자가 공유지의 비극이라고 하는 이론을 낸 이후로 이 공유지의 비극을 넘어서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엘리너 오스트럼이라고 하는 학자가 공유의 비극을 넘어라고 하는 책에서 공동체 중심의 자치제도로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공동체의 사회적인 규범과 문화가 공유의 중요한 바탕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거는 아주 정확하고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 하나 추가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게 바로 그들의 신화와 의례다. 즉 그들의 사회적 규범과 문화의 바탕에 그들의 신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경제학자들이나 사회학자들이 조금 간과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우리를 아주 고통스럽게 했던 코로나도 원헬스라고 하는 이거를 잊어버린 인간 스스로가 초래한 재앙이죠. 원헬스라고 하는 것, 인간과 야생의 자연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잊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초래한 재앙입니다. 코로나가 일어났을 때 초창기에 박쥐 때문이야 라고 하는 말을 많은 사람들이 했어요. 그 다음에는 종교 집단, 그리고 어떤 조직 등등에 대한 책임을 서로 전가하는 그런 혐오, 이게 또 우리 사회를 지배했던 적이 있죠. 그렇지만 혐오로는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혐오는 참 쉬워요. 그렇지만 그걸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가 없죠. 그래서 경제학자들이 말하는 공유에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된다. 공유의 범위를 우리가 대상물로 생각하는 어떤 물건, 사물 이런 것들에서부터 자연의 모든 것들로 확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과 자연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고 믿었던 신화적 사유, 이것은 되살려 볼 만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요즘 누구나 다 AI를 말하면서 기술이 인류를 과연 구원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에 대한 많은 생각을 합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기술과 가치의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공유라는 단어에는 인간뿐만 아니라 자연계의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야 하고 모든 것들이 생명의 그물망으로 연결되어 있던 그런 세계로 우리가 가보려는 노력을 해야 하지 않을까. 물론 그 소수민족 사회의 어떤 신앙의 장 같은 것들도 지금 많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신앙의 장이 갖고 있던 어떤 공간으로서의 장소성, 이거는 되살려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인간과 자연계의 구성원들 모두가 함께 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해를 쏘는 영웅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소개해 볼까 합니다. 활을 잘 쏘는 영웅에 대한 이야기는 전 세계 각지에 다 있잖아요. 예, 근데 그 소위 그 활 속의 영웅이라고 부르는 그런 영웅들의 이야기가 뭐 중앙아시아를 비롯해서 뭐 인도 또 중국의 여러 지역 또 우리나라 할 것 없이 거의 모든 지역에 활 쏘는 영웅들에 대한 이야기가 전해지는데요. 동아시아 지역에는 특이하게도 해를 쏘는 영웅들 혹은 달이나 별을 쏘는 영웅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해를 쏘는 영웅들이 해를 왜 쏠까요? 하늘에 해가 한 개만 있어야 되는데 오늘날 갑자기 여러 개의 해가 뜨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해가 하늘에 한꺼번에 여러 개가 뜨니까 이게 무슨 일인지 겁나잖아요. 큰일 났다. 저 해를 다 쏘아서 없애야 돼. 그러니까 활 쏘는 영웅을 불러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마을에 활 잘 쏘는 영웅이 원하는 길을 떠나요. 마을에서 그냥 쏘았다고는 떨어뜨리지 못하죠. 아주 높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야 하늘과 좀 더 가까우니까 그곳에서 활을 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웅이 머나먼 고난의 과정을 거쳐서 높은 산에 올라가서 마침내 하늘에 떠오른 여러 개의 해를 쏘아서 떨어뜨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동아시아 지역의 활쏘기 영웅의 이야기를 보면 이것이 활쏘기라고 하는 행위를 통해서 누군가를 죽이고 누군가를 깨부수고 어느 지역인가를 정복하고 이런 영웅이 아니라는 것이죠. 영웅의 활쏘기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활을 쏘는 겁니다. 해 때문에 그 여러 개 떠오르는 해 때문에 여러 개 떠오르는 달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을 구해내기 위해서 그가 활을 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웅의 진정한 의미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남들을 지배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영웅의 진정한 의미는 사람을 살리는 활쏘기를 하는, 죽이는 활쏘기가 아니라 살리는 활쏘기를 하는 그런 데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뭐 영웅 신화도 아주 이야기가 많지만 이 정도로 간략하게 영웅 활쏘기 영웅 신화의 의미를 살짝 소개해 드린 걸로 끝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가 들려드린 신화 이야기들이 작은 지혜의 등불이 되어서 그 길을 밝혀줄 수 있기를 바라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